안녕하세요. 네, 이달의 MP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지금 이달의 MP를 찍고 있는데 어김없이 성준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옆에는 박서연 감독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MP를 찍는데 첫 번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많이 어색합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고 또 힘을 얻고 있어요. 구글 애드센스가 VUN 유튜브 채널 만든 이래로 최고 수익금이 들어왔거든요. 뭐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힘을 얻고 카메라를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네. 이제 본격적으로 M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달에 MP 그 MPK 내부 행사 소식을 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요? 코로나,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아직 오프라인 모임은 못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또 MPK 사무총장이신 김미영 원장님이 전환기의 세계보기 방송을 열심히 찍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송이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 뭐 아시아 코로나19 현황 비교 그리고 한국 대만 코로나19 비교 PPT를 방송 직전에 급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고 이걸로 많이 격분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든 건지 또 어느 방송에서 나왔는지 원 출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펜앤마이크에서도 저희 이 표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셨는데 저희는 인간과 같은 방송으로서 저희 자료를 쓰시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네. MPK 소식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VUN 뉴스 소식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은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선거 기간 중에 계속 이제 전환기 세계보기는 선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 클립 하나 보시고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립 한번 보시죠. 저는 북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전 탈북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독특하게 설명을 하는 친구를 한 사람 알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자기가 탈북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깨우더니 야, 우리 이 북한을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의 한 구절을 얘기를 했대요. 공산당 선언의 서문 여러분 유명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르친 그 탈북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깨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봐. 마르크스 엥겔스도 벌써 말했잖아. 공산주의는 유령이야. 귀신이란 말이야. 우린 이 귀신의 땅을 떠나야 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전 제가 만나본 탈북자 중에서 그 친구가 가장 세련되게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이제 또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항상 저희 김미영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이분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항상 미소를 짓고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충성 우리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네. 제가 2004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 네. 그 탈북하기 6개월 전에 제가 그 대학 졸업을 했고요. 네. 대학은 나름 뭐 중앙대학교를 네. 뭐 한국은 이제 뭐 서울에 있어야 중앙대학교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교육성이 지정을 한 대학교가 중앙대학교가 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정한. 네.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가 네. 지정. 그래서 지방에도 중앙대학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 그 중앙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냥 일반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 갭 차이가 좀 큰가요? 그렇죠.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 중앙대학교다, 중앙교육부가 선택한 대학교다라고 하면은 관리나 그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교육부가 다 하는 거고요. 네, 네. 교육청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중앙이 한다라는 명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고, 뭐 평양하고 청진이 이게 네, 네. 더 있으니까 거리가 있어서 교수진의 질이나 이런 것도 네.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명분만 있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제 도교육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행사를 한다, 뭐 어떤 특별 뭐가 있다라고 네. 하면 늘 중앙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선택을 먼저 선택권을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입학했을 때 그때 중앙대학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중앙대학교는 맞는데 네네네. 좀 더 이제 명분화가 더 잘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보면은 2학년 때 되면 기본적으로 교도 생활이라는 걸 나가는데 그 군사 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대학교들은 다 지방에서 뭐 청진이다라고 하면은 청진 지방에는 그 교도 훈련소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나는데 저희는 중앙대학교니까 평양에 올라가서 네, 또 교도 훈련을 받는. 그러면 출신 성분이 꽤 좋으셨나 보네요. 예, 뭐 돈도 있고 뭐. 네, 아 그러시구나. 사실 북한 대학교는 돈 있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요즘 한국 같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럼 북한에서 전공하신 게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알기로 공학 쪽 지금 여기서 그 네. LG전자 아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런 공학 쪽을 전공하신 거예요? 네, 그때에도 제가 자동화공학부, 아. 응용전자공학과를 자동화공학부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편제를 했을 때는 뭐 학제를 했을 때는 어떤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전기공학부죠. 아, 전기공학부. 네. 네. 예, 그 학과는 이제 네. 응용전자였는데 네네네. 학부는 전기공학부 어. 공학부였고 학과는 이제 전자공학과였는데 네. 그 전자과는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제 북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아. 남한에 있는 삼성이나 네네. LG전자처럼 북한에도 그런 전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2000년도죠. 아, 네네. 네. 그럼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가- 그런 뭐 전기공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아. 저희가 뭐 명색만 응용전자공학과였고 네. 사실 가르치는 그 교과서나 모든 커리큘럼은 사실상 전기공학이 더 많았어요. 그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70년대, 80년대 기술을 계속 이제 네네. 되풀이하면서 배워주는 거고 어. 뭐 최신 기술이다라고 해봐야 그 일본의 조총련에서 보내주는 그 기술 논문 서적 정도? 예, 뭐 그런 것만 이제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뭐 북한에서 중앙대학에 다니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도 다니시는데 특별히 그 탈북을 하시게 된 그런 어떤 이유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명언이 정말 지금 정말 그 가슴에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런 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아마 네. 93년도인가 그럴 때였는데 어. 그때는 이제 김일성 아직 살아 있을 때고. 93년도면 굉장히 예. 그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고. 고난의 행군 들어가기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93년도니까 고난의 행군은 95년도부터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희도 실제 95년도에는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96년도 들어서면서는 뭐 배고픔도 경험하고. 네, 네. 근데 93년도 때는 꽤 그나마도 이제 뭐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네, 아버지가. 네, 네. 지금 내가 보니까 북한 사회가 이제 5년을 못 넘어갈 것 같다. 경기가 이렇게 다 붕괴되고 이제 봐라 북한이 정말 꼬꾸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가 그때 10살 뭐 11살 막 이때니까 사실 그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네,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냥 이제 귀담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귀담아 듣기만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정말 다음 해에 김일성이 죽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이게 사회가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 이미 그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오던 문제였고 네.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김일성이 죽은 그 해에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동상에 꽃을 이렇게 헌화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했죠. 네. 네. 거의 뭐 뭐 집단적 광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화해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는 화해 단지가 없거든요. 그냥 평양 정도만 있는 거고요. 근데 하루 정도는 꽃을 헌화할 수가 있는데 김일성 장례가 아마 21일 동안 유지가 계속 21일 동안 계속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 7월 8일 날 죽고 7월 9일부터 헌화하기 시작했는데 20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동상에. 근데 꽃이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산에 가서 뭐 여름철이라 산에 가서 꽃을 꺾어다가 드리고 네. 산에 있는 꽃이 다 뭐 없어졌겠네요.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뭘 하냐면은 논밭에 있는 벽꽃, 뭐 콩꽃 이런 꽃들까지 다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작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농작물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논문을 어느 분이 있었던데 제가 보니까 그 한국에 와서 본 거예요. 이제 호주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의 제일 큰 이제 재앙 중에 하나가 그 벌이 사라지는 거가 제일 큰 재앙인데 벌이 사라진다라는 건 사실 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꽃을 다 꺾어버리니까 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3년 동안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우상에 대한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상에 대한 그 경배를 하지 말라. 근데 북한은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해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죠.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였을 텐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우상 숭배 쪽으로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냥 그 농업 이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가 이제 네.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 것도 분명하지만 너희를 위한 거다. 네, 네. 너희가 살려면 이거 하지 마. 근데 이제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안 듣고 이제 계속 거부를 하는 거고 밀어내는 거고. 그러니 이제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니 네네. 가뭄과 흉년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북한이 기본적으로 뭐 독재 사회니까 뭐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독재 사회는 북한 말고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되게 같은 독재 시스템인데 신기하게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 사실 더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거리를 제가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할 때 거리를 이렇게 뭐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 있어요. 역전 같은 데 보면 이제 꽃제비가 많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죽어나가고. 뭐 시신을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야 하니까. 근데 그 상황이 그 정도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3년 동안 유지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전에는 청진시 인구가 60만이었다. 근데 99년도 이때 인구 통계를 해봤더니 32만 명이었다. 네, 그럼 네.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탈북했을까? 뭐 탈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다 아사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93년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북한 경제가 오래 못 간다. 경제가 이미 기울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가 하신 얘기는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그 북한 사회가 그렇게 감시 시스템이고 뭐 이런데 아버지는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느냐. 김정일이 더 나쁜 놈인 게 아니라 김일성이 더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이 탈북하신 분들이랑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김일성에 대한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욕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좀 네네네. 어떤 분들 보면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잘못된 향수 같은 거가 아직 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은 김일성이 더 나쁘다고 더 나쁜 말씀하시는 놈이다. 거. 네. 그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아느냐. 네, 네. 사실 경제 망쳐먹은 건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린 거는 김일성이 한 짓이다. 이 사람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아느냐. 정치범 수용소가 누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북한사에서 김일성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름 불러대면 욕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엄마는
애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 밖에 나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네, 된다. 네. 계속 이제 차단을 아. 교육을 시키시고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어떤 유령이다 이렇게 뭔가 영적인 어떤 실체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그때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네네. 공산주의다라는 거는 사실 유령이다. 음, 너희가 그러면 이거는 공산주의가 왜 유령이냐? 공산주의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 음, 이 공산당 선.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얘기로만 듣는데 제가 네, 이제 네. 북한에서 이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산당 선언에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는 단결하라 뭐 이런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아마 네네. 많은 그 한국의 그 주사파들도 읽어봤을 법한 그 어. 공산당 선언인데 네네. 지금 뭐 거의 뭐 베스트셀러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거 보면은 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거리와 마을에 네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네. 그런 자들 있는 곳에 웬 유령이 문을 두드린다. 음, 거기서 말하는 그대로인 거예요. 유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문을 두드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투쟁으로 일으킨다. 네. 전 세계의 무산자는 단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를 뭐 다니면서 그 책을 보면 이거 너무 좋은 뭐 이런 저 욱하게 하는 예, 욱하게 하고 뭐 네네네. 어떤 선동과 투쟁과 네네. 뭐 단결해서 정말 뭐 뭔가를 뒤집어 엎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는 거고.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게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순수 그냥 단어일 뿐인데 사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가 뭘까? 금수저가 있고 뭐 은수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흑수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흑수저도 있잖아요. 네네네. 흑수저와 금수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보면은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음.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부자는 또 부자대로 대물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부자가 대물림이 되고 가난한 자는 또 왜 대물림이 될까? 결국은 게으른 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르더라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네. 보니까 주변에 뭐 꼭 탈북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게으르면은 자녀가 게을러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공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이거 네. 받아도 돼요? 안 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획득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은 늘 남에게서 받던 거에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서 늘 뭔가를 받아야만 하고 네. 안 주면 왜 나는 공평하게 안 주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청년들이 그 가치관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는 않을까. 부모가 게을려서 자녀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건데 혹은 뭐 부자여서 많은 걸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채찍질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온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빼앗아 오는 거가 아니라 부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제 가는 거가 제일 그림이 아름다운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이러면 이거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화. 그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네. 북한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늘 북한의 사회를 건설할 때 그랬잖아요. 공짜로 나눠주고 그게 뭐 토지 개혁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공짜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주니까 너무 좋아. 김일성에게 표를 던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시 다 빼앗아. 그러니까 자기 독재를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 같이 내려오시게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오셨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지금 잘 한국에서 잘 하고 계세요? 네, 잘 계십니다. 감사하네요 정말. 그 참 북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뭐 제가 보기에는 좀 특별하신 분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대물림이 이제 충성 씨한테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은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부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어떤 이런 어떤 재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그걸 삼아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주려고 하는, 자꾸 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영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버님이나 충성님 씨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주면은 받아야죠. 네, 뭐.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너는 왜 1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너는 왜 3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줄 아느냐. 뭐 지역에 따라서 이거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으면은 기본적인 그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뭐 한 3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둘러봤더니 나는 30만 원 없어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이웃들이 보일 때는 이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가 그림이 이쁘지 않겠느냐.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렇게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제 저 안 받을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서 뭐 좋은 일들에 더 활용을 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것들을 받으시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어떤 좀 그런 느껴지는 감정이 그런 건 어떠셨어요? 이게 네, 뭐 궁금하네 그런 게. 네. 이제 배급제를 하잖아요. 네, 북한이. 네, 네. 배급을 주고 이제 월급을 주고 하는데 그 배급제가 위험한 게 일단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것만큼 성과가 창출된 것만큼 그렇죠. 이윤이 나온 거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몫을 더 챙겨가느냐, 적게 챙겨가거나 많게 챙겨가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농부만 생각을 해봐도 농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가 창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수확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 안 한 농부에게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을 안 해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없는데 네. 없는데 자꾸 뭐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종잣돈을 까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씨까지 다 까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없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핵을 만들어서 이제 남의 등을 치는 거죠. 뭐 그런 가치관을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배급제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가서 비비고 일하고 다른 사람은 열을 일해서 열을 받아오는데 나는 하나를 일하고 열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공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공평은 주는 데에서도 공평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사실 내가 바치는 데 있어서도 공평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이 일했는데 똑같은 성과를 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으면 이 사람은 더 많이 챙겨주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기업 활동을 할 때 보면은 그 정말 잘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같은 입사 동기들이라 할지라도 엘리트에 대한 대우는 엘리트에 대한 그거가 이제 기업이 하는 이제 인재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챙겨줘야 하는 거고 덜 일한 사람은 덜 주는 거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떤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거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네. 배급제다라는 거가 이렇게 이제 잘못 인식이 되어버리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한다. 나는 일을 그러면 일할 때도 똑같이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앉고 뭐 앉아서 인터넷만 보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성과 가치 창출은 안 하고 받기만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평등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 받는 것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데서도 평균이 있어야 한다. 그럼 평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네. 참, 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 이제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 안에서 이제 그 살아남는 방법들을 알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자본주의 갖고 있는 장점들 물론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좀 받는 거에 익숙한 배급제에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배급을 더 원하게 되고 더 이제 뭔가 그런 받는 거에 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가난해지게 되는
그럼 또 하나의 약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청년 복지는 네. 돈을 주는 거가 복지가 되는 거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가 복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그 노동 시장이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 얘기는 뭐 어떻게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네, 봐요. 네. 그래야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네, 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겉모습만 봐요. 그래서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은 아, 이 사람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거가 갈리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이 청년들은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겉만 뭐 호치라고 잘 뭐 기름 바른 사람들이 입사하면 철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 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기업인이 함부로 잘랐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바뀌려면 사실 청년들에게 기회가 가려면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쉽게 자를 수 있는 문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또 기회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고용 주면은 써보는 거예요. 네. 이 청년 써보고 괜찮네. 1년 더 해봐. 또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그 아버님 이야기랑 탈북 이야기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이번에 좀 교수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좀 더 좀 진지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주충성 씨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중국장님, 저희가 이제 6번째 뉴 패러다임을 냈어요. 네. 그 이번 내용들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MP는 조금 이제 기간지로서 많이 자리가 잡힌 MP가 아니었나.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저희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연대에서 내고자 하는 소리가 균형감 있게 잘 드러난 이번 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부에 보시면 저희 특집 그 기고를 우리 손희영 그 호흡기 내과 전문의께서 기고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 저희가 좀 인터뷰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이제 4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신국부론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편은 이번에 그 파주 갑의 기독자유통일당. 네. 기독자유통일당 그 후보로 나오셨던 김정섭 이사님께서 그 환경 부국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부가 증가할수록 환경도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경제적 결핍이 오히려 자연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나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해야 한다는 사회생태주의는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글들을 써주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더 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요. 가난이 환경의 최대의 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부자 나라 되기 프로젝트에 네. 맞는 그러니까 개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개발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환경도 오히려 그것이 더 망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글 보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5면 칼럼 내용을 보시면은 프랑스의 진짜 좌파에게 배우다. 이지연 이사님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좌파는 없는 게 아닌가. 프랑스 좌파의 가치가 진실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조국 교수 사태나 정말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는 좌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온전한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국 교수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안가주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좌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우파 또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페이지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외신 번역방을 지금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외신을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우리 조경은 문학 박사께서 이제 조금 편집을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던 것은 이번에 그 선정한 그 내용은 이제 미국 보수주의의 힘은 끝없는 자기 반성과 쇄신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 보수주의의 원천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회적 보수로 표현되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종교의 보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공동체, 특별히 미국의 전통의 어떤 가치들, 기독교, 유대 기독교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가족과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이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영미식 보수주의의 본질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뭐 책상에 앉아서 어떤 탁상 공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험의 축적, 즉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것을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지혜들을 듣는 것이 영미식 보수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보수주의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국의 보수주의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네. 사실 태극기를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태극기 부대, 뭐 태극기 세력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지금 정통 뭐 우파 뭐 정당의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볼 때 이 현실로 쌓아오신 분들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일면으로 돌아가서 우리 특별 세면을 특별 기고해 주신 우리 전 연세대 의대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하시고 지금은 병원 일을 하시면서 또 목사님으로도 목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 우리 손희영, 저희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암 폐렴 대처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MP 그 이제 첫 일면을 보시면 특집으로 이제 특별 기고해 주신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코로나 재앙 정권 유지 악용 안 된다 이렇게 헤드라인 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글을 써주신 우리 지금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신 손희영 지금은 또 목사님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모시고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오셔서 네. 이렇게 말씀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분을 좀 가능하면 쉽게 좀 풀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게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이 바이러스가 그 박쥐에 늘 기생하는 그 바이러스라는 건 확실하고요. 네. 박쥐는 그 포유류 중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품고 사는 동물입니다. 한 170가지. 게다가 이놈들은 포유류인데도 날아다닐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하고, 또 군집 생활을 하고, 또 40년 정도 오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바이러스 숙주로서는 가장 좀 문제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옛날부터 이 박쥐에게 서식을 했는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인수 공통 감염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유명한 그 네이처라는 그 잡지, 의학 잡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되면은 인체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 논문이 처음 발표됐는데 공교롭게 그 저자가 이제 중국 쪽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병이 문제가 되면서 인도에 있는 그 연구실에서 2월 달에 네.
이것은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링한 거다. 이런 논문을 냈다가 하도 이제 중국이 거칠게 대응하니까 네네. 그 논문을 스스로 내렸어요. 그 내린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계속 의심하고 또 한쪽은 반박하고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의 그 일부가 꼭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한 부분처럼 네. 돼 있고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제 비교적 잠복기가 길거든요. 그 이놈도 이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꽤 긴 편이고 또 게다가 초창기에 이제 칼레트라라고 하는 그 에이즈 치료제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 뭔가 좀 에이즈 바이러스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붙은 그 염기, 이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아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힘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것이 그렇게 조작되지 않고는 이렇게 심하게 인체에 해를 줄 수가 네. 없다. 네네. 이것 때문에 아직도 네. 조작 가능성은 거의 지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그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많은 200명까지 왔지만,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지 않은데,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네. 그게 특별히 어떤 그런 유전자를 따로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 차이가 많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결국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문제는 호흡기에 금방 들어가서 그 폐포라는 게 무지 작습니다. 네, 네. 예. 그 폐포에 이제 이게 침투가 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모여들고 그것들이 싸우면서 분비되는 소위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이제 그 폐포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게 꽉 차게 되면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들이 이 병에 좀 약한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어이없이 하루 이틀 만에 죽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이토카인이 너무나 많이 분비되는,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을 때, 들어왔을 때 비해서 미국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에서는 아침에 진단을 받고 저녁에 죽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과는 달라졌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넘어갈 때 일부 변형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변이 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쭉 돌아서 세계 여행을 해서 유럽으로 갔을 때 아마도 처음 우리가 겪었던 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형태로 변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된 그 바이러스가 역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제2차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두려운 거죠. 그게 이렇게 변형이 심하고 이렇게 뭔가 변이가 빨리, 그러니까 단기간에 될 수 있다면 이게 뭐 치료제나 뭐 이런 백신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클로로키라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제 약도 말씀을 하셨고 백신도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불안한 건 사실은 이게 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백신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가끔 뉴스에 나온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시도해서 네.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지 이 병에 대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미국의 길리어드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데메시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길리어드는 우리가 왜 평상시에 독감 치료 받을 때 먹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그죠? 네네네. 그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의 그 대주주가 그 유명한 그 누구야 메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거기 대주주죠. 그 양반이 이제 타미플루를 만들었을 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에게 써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거기서 데메시빌을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거의 3상 인체 시험하고 있으니까 그 약이 이제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 백신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아, 네. 백신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백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네네네. 말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떤 백신이든지 최소한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게 사람에게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긴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속해 있는 이 모더나라는 그러니까 네, 네, 네. 모드 RNA, 네. 모드 mRNA라는 걸 합쳐갖고 모더나라는 네, 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침내 이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상용이 가장 근접한 백신. 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 1273이라고 만들어서 그 1월 18일에 네, 네. 중국에서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연기 서열을 그 연구소에다가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제 3월 중으로 만들었고 네. 3월 28일부터 미국의 그 조지아의 에모리 대학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임상 시험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장 그래도 근접한 모더나 1273. 네. 네. 이게 변이가 빠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백신들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가장 숙제죠. 네. 많은 제약회사들이 백신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잘 안 하려는 이유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해서 막상 이제 이 백신을 만들고 난 뒤에 보니까 다른 안 듣게 되는. 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약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수천억 원이 들거든요. 네, 네. 예, 그러한 그 경제성 때문에 이제 꺼리는 거죠. 잘 안 하려고.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돈을 따질 문제가 아니긴 한데 과연 1월 달에 연기 서열을 받은 그걸로 만들었는데 뭐 이번 내년 초나 이럴 때 이것이 만일에 제대로 된 걸로 나올 때 과연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변이되어 있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저희 이제 국내 좀 이야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병원 현장에 또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뭐 여당이 압승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방역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역들이 정말 잘 되었던 것인지 문제점들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장에서 느끼시는 걸 좀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커뮤니티, 이제 이 사회에 어떤 그 병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네네. 것을 말하는데 그걸로 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이 국경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제대로 못한 거죠. 못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은 최근까지 많이 깔끔해졌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하고.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국민 이 집단이 이제 사실 작은 무리들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는 걸 뭐 자기가 안 하면 못 견디니까 마스크 끼면 탁 끼고 그렇죠. 네. 미국은 오히려 마스크 끼고 하는 사람들을 막 때린다 네, 고 네, 하는데 그러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방역이 잘 된 것 같은 이 착시 현상을 이제 일으킨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의사로서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총선 한 3, 4주 전부터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매뉴얼을. 아무나 이 검사를 해주지 마라. 네, 네. 엑스레이나 CT에서 뭔가 나올 때만 해주라. 이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엑스레이나 CT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벌써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그리고 이 병은 또 무증상 감염자가, 그러니까 아무런 본인은 증상이 없고 막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의사들의 그 어떤 그 이 병에 대한 그 방지 노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의사가 의심소견만 있어도 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엑스레이 이런 걸 꼭 이상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좀 차단을 한 거네요. 차단이 된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대구의 17세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가장 큰 그 17세 소년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소년은 4번을 연달아서 이제 음성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검사를 할 무렵에 폐가 하얗게 되었거든요. 이 폐가 하얗게 되는 병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병은 소위 이제 여기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ARDS라고 하는 Acute Respiratory Syndrome 혹은 Disease, 이런 ARDS라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폐렴인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서 폐가 하얗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 ARDS밖에 없어요. 근데 이 ARDS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SARS라는 거, SARS가 바로 이 ARDS 앞에 S, severe를 붙여서 severe ARDS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ARDS가 균일하게 폐가 하얗게 되는 병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 혈청 검사와 무관하게 이건 오한폐렴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까지 이제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양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치료비 전부를 부모가 그냥 감당했어야 되는. 이것은 아마 두고두고 이것은 이슈로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한 그 실수예요. 왜냐하면은 혈청 검사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100%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병이 있는데 혈청 검사는 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것은 행정적인 보건 행정의 과오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연결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이 숫자들, 이제 뭐 환자, 확진자, 그리고 이제 사망자나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사실 뭐 양성이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수치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그 의협 회장이 처음 2월달에 우리나라 국경을 닫아야 된다고 말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신은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팩트를 말해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코로나 검사를 혈청 검사를 하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 검사비가 16만 원 정도가 드는데 본인 부담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엑스레이 이상이 있지 않으면은 안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했겠죠, 그죠? 안 했겠고, 또 증상이 별로 없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분도 많았을 거니까 많이 퍼뜨려 놓고 자기는 괜찮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거나
퍼뜨리는 사람 혹은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통계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수십 배 많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이제 입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완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뭔가 일상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고 또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바이러스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네. 주신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 대단히 그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병은 비말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침을 하면은 한 3,000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비말, 이렇게 말하자면 물방울이 한 2m 정도 앞까지 이제 나가고 네. 그 비말 하나에 10,000개에서 100,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파티클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 씻기를 자주 하라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 피부 표면에 닿으면은 한 2분도 못 가요. 생존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 피부 표면에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 씻기보다는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네네. 금속 물질에는 2, 3일 정도가 더 생존합니다. 오래 가네요, 그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는 건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그 외에 문 손잡이라든지 네네. 핸드폰이라든지 네. 자기가 자주 만지는 물건, 자동차 핸들 같은 이런 손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기기 물질을 좀 닦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경을 차단해야죠. 네. 네. 이 이번에- 언제까지 저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인 독감 비롯해서 20세기에 많은 이런 큰 팬데믹이 있게 된 원인 10가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인구 밀집이라든지 기후 뭐 지구의 온난화 등등 있던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행과 무역의 자유화 이거더라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퍼진 건데 사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 전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네. 이런 굉장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국경 단절의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유럽에서 하루에 한 2, 3천 명 들어오는 관광객들, 미국에서 오는 분들, 그분들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는 이제 그분들을 공항에서 일단 검진을 하고 격리를 하고 하는 그것이 아마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세상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정복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 이후에 어떻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도 궁금한데 혹시 뭐 의학자로서 어떤 세상을 좀 생각하시는지 좀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BC와 AC가 나뉘듯이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막 세계가 바뀔 거라고 네. 하는 사실 이게 문명사적인 사건인 것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대단한 선진국들이 이 병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을 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일반 그 세균, 박테리아의 한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이 물질한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인간이 자신들에 대한 자신과 또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종교가 굉장히 부흥하게 될 것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국가들은 굉장히 서로 고립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을 상당히 이제 추구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이제 성을 쌓고 좀 그 안에 웅크르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질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보상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곳에서 처음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엔지니어링 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모든 정보를 줬어야 됐어요.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그래야만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감추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한 문제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상 정보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의사들한테 공유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공개를 네. 안 한다는 그걸 다 건 알아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좀.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3월달, 2월달에 우한에서 많이 이제 환자가 생겼을 때 미국의 CDC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질병관리센터에서 대뜸 이제 들어가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완강하게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때 아마 좀 도움을 받았더라도 훨씬 더 나았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이 초기에 그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이런 팬데믹을 일으킬 만한 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꼭 아마 하도록 그렇게 아마 WHO나 이런 데서 방침을 정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MP 기고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그 글을 기고하셨던 우리 소녀 목사님, 또 의학 박사이기도 하시고요.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MP 기고문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찾아주셨던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지금까지 이달의 MP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